되어 있어요. 네, 이 표죠. 표 6-8을 보면은 이제 2006년부터 당기쉼터, 일시쉼터, 당기쉼터, 중장기쉼터 쭉 계속 발전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는 이제 일시쉼터가 26개, 당기쉼터가 52개, 중장기쉼터가 41개, 총 11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거 2015년 통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자, 컴퓨터 보면 쉼터 유형별 주요 기능 있죠.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자, 일시 쉼터는 보호기간이 24시간부터 7일 이내 일시보호, 단기 쉼터는 3개월 내외 단기보호, 중장기 쉼터는 2년 내외의 중장기보호.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 대상은 일시 쉼터는 가출, 거리배우, 노숙 청소년, 단기 쉼터는 가출 청소년 이렇게 했고요. 보면 핵심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 상담, 그 다음에 일시 쉼터, 단기 쉼터는 이제 심리 정서 상담 지원, 사례 관리를 통한 연계, 중장기 쉼터는 심리 정서 상담 지원, 이때 이제 상담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 이런 것들, 상담 기능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네,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가출에 대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가출 청소년 네. 이번 시간에는 성문제에 대해서 성문제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심리적 변화, 그리고 신체적 변화를 많이 겪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중요하게 획득해야 되는 그러한 성장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건강한 성의식 발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아직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나 가치가 아직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의식 발달 과정에서 열등감이나 또한 정서적 혼란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성과 관련된 고민을 빠질 수 있어요. 특히나 청소년이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성을 단편적인 어떤 행위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들, 그 다음에 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욱더 성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식을 갖죠. 그래서 이 성인들과 다른 어떤 청소년들만의 어떤 성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 이 챕터에서는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청소년 성 문제에 대한 정의,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성 문제의 특성, 그다음에 청소년 성 문제의 어떤 원인,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 사회 요인들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처, 청소년 성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 이제 성폭력에 대해서 좀 더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으로 한번 보죠. 청소년 성문제. 이 청소년 성문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청소년 성문제는 먼저 성일탈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개념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죠. 그래서 성문제는 청소년 성과 관련된 의식적, 행위적 측면에서의 규칙이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일탈과 비슷한데 성일탈은 두 가지의 부분이 있거든요. 의식적 성일탈이 있고 행위적 성일탈이 있습니다. 의식적 성일탈은 뭐냐면은 이 성매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 같은 그런
성행위와 관련된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의식적 성일탈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적 성일탈은 뭐냐면은 성매매 호의적 태도를 가는 행위적 성일탈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의 행위적 측면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합의 범죄라든가 갈등 범죄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성관계라든가 포르노그래피의 접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행위적 성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성 문제는 특성이 있죠. 청소년들만 성문화, 청소년을 갖고 있는 특성, 청소년 성문화의 특성. 이게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 집단. 그래서 이 청소년 성행동 발달에 있어 또래 집단이 되게 중요해요. 또래 집단이 성지식을 제공하고 성역할 모델의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부모의 간섭을 벗어난 또래들끼리 자신의 성 관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또래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문제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얻는 성 정보가 정확한 정보도 있는 반면에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가 많아요. 성에 대해서 왜곡된 부정확한 지식, 왜곡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된 정보가 사후에 청소년 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드시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청소년 성 문제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유형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성관계와 임신입니다. 성관계와 임신. 청소년 성관계 실태를 좀 보면은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응답 청소년의 약 16%가 성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어요. 이 성별을 보면은 남학생, 여학생이 2배. 남학생이 여학생이 2배. 이성과의 성관계를 맺고 싶은 충동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청소년보다 위기 청소년이 훨씬 높았어요. 위기 청소년이 약 48.5%. 훨씬 높았죠. 일반 청소년보다. 일반 청소년은 4.5% 정도. 그렇죠? 이 성관계를 갖게 된 계기도 그냥 사귀는 이성 친구와 자연스럽게 60%나 됩니다. 가장 많았고 친구와 어울리다 원격결에 29%, 성폭력, 폭행 3.7%, 돈을 주고 받기 1.5%. 그렇죠? 자, 2012년도에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청소년의 건강 행태조사에서 보면은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57.2%가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이 어린 중학생은 고교생보다 성경험 횟수가 적지만은 임신 경험이 2배나 돼요. 그 가운데 낙태의 경험이 70%, 80% 낙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심각하죠. 이 청소년의 임신 경험 비율이 실제로 이제 통계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응답자의 6.5%가 이제 임신 경험이 있음하고 응답을 했고, 그다음에 임신 경험이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의 70%가 낙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어요. 이렇게 원하지 않았던 임신에 대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것이 결국 낙태란 거예요. 그래서 낙태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하게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출산율 조사를 해보면은 국제적인 추세는 감소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세부터 19세 이하까지 청소년 1000명당 출생아 수가 5명이에요. 맞죠? 15년간 2배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임신한 청소년의 상당수가 낙태를 선택하지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출산하고 양육하는 선택을 하는 청소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혼모 문제가 나오죠. 미혼모 문제. 미혼모. 그래서 미혼모는 또 다른 문제를 양상 많이 하죠. 그래서 임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많이 야기하죠. 각종 스트레스, 환경적인 어려움, 산모나 아기의 건강에 신경 쓰지 못할 가능성들, 심한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네, 다음 청소년 성문제 유형은 이제 성폭력입니다. 성폭력. 자, 성폭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성희롱, 그 다음에 성추행, 성폭행, 이걸 다 포괄합니다.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에 실제로 많은 여성이 성폭행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그러니까 성폭력을 경험하는 거지. 이걸 다 포괄하니까. 대중교통 이용 중이나 학교 안팎이나 회사 등에서. 그리고 이 성폭력의 범위를 보면은 동일하게 것처럼 그렇죠?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기 노출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강간미수, 그 다음에 윤간, 그 다음에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그 다음에 음란물 제작, 이용, 그다음에 윤락행위 강요, 그 다음에 음란전화, 그 다음에 인신매매, 그 다음에 성적 정신학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가해지는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좀 복한 거고요. 상대방에 대해 가해지는
성을 매개로 한 신체 정신적, 언어적 폭력행위, 언어가 포함되죠. 그를 성폭력이라 한다. 이 성폭력을 좀 나눠보면 종류, 분류에 보면은 먼저 성폭력 강도에 따라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강간이죠.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교하는 거 강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간미수. 남성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교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는 경우 강간미수죠. 그 다음에 심한 추행. 추행이죠. 가해자가 비록 성교를 시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키스나 애무를 하는 것. 심한 추행. 그 다음에 가벼운 추행. 가해자가 고의로 상대방의 가슴이나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 행위를 하는 것. 가벼운 추행. 그 다음에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주는 것. 성희롱이죠. 그래서 이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성희롱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굉장히 성희롱은 피해자의 관점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관점을 기초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가 피해자에 따른 분류를 하면요. 먼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이 13세 미만의 성폭력 경우나 아동 성폭력 경우에는 뭐 조두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김점덕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거실에서 자고 있는 7세의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는 거. 고정덕 사건. 최근에 아동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대다수지만 최근엔 남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청소년 대 청소년,
성인 대 청소년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청소년 대 청소년인 경우에 성인 대 청소년인 경우에. 그 다음에 장애인, 이제 장애인 성품. 영화 동안이 같은 그런 장애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른 분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른 분류. 처음은 이제 친족 성폭력. 친족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이죠. 사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런 것들이 이제 친족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런 친족 성폭력의 경우에는 이제 분리나 격리가 매우 중요하죠. 사건이 난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 또는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남녀간의 성폭력,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경우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소극적인 대처 등 가족 내의 다양한 역동에 의해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분리나 격리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 다음 학교 내의 성폭력. 학교 내 성폭력은 선후배 사이나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 뿐만 아니라 교사나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포함합니다. 이 최근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간에 일어난 성폭력은 최근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면서 학교 폭력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선후배에 의한 성폭력 발생, 가벼운 성추행 17.4%, 심한 성추행 27%, 강간 미수 9%, 강간 8.2%, 높아지고 있죠. 다음 이제 데이트 성폭력이에요. 데이트 성폭력. 자, 이 데이트 성폭력이 뭐죠?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사귀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이에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엔 피해자의 감정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데이트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데이트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성적 언행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폭력의 이제 유형,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책 보면 이제 175페이지 보면은 발생 공간으로 분류한 것. 그래서 사이버성 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 유형,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성과 관련된 언어 폭력,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성적 문제에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 게시를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이게 다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근데 이 사이버 성폭력은 익명성이 높고 증거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또한 사이버상 특성상 위포의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전달력이 크죠. 인권 침해 요소가 강하고, 그래서 강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다음 성폭력 유형, 성문제 유형이 성매매가 있죠. 성매매. 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매매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은 상대적으로 허용적으로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성매매를 합의를 통한 건의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직 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가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성매매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형성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성병이나 성폭행, 임신, 낙태, 출산 이런 등의 위험과 함께 건강이 악화되고 심리적으로는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요. 심리적 장애, 낮은 자아 개념, 왜곡된 성의식, 약물남용, 반사회적 행동,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이 가족 구조나 가족의 경제 수준이나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가족의 응집력이나 이런 것들, 지지 제공의 기능적 역할, 가족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모두 결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 태도나 가정에서의 학대로 인한 반복적인 가출, 그리고 가출로 인한 빈곤 이런 것들이 종종 성매매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바로 가출에서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헬퍼. 이러한 역기능적 가족 특성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부적응 또한 성매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채팅이 음란 채팅과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문제 역시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문제 유형 중 네 번째가 이제 음란물 요청, 음란물 요청.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SNS 같은 뉴미디어가 발달해서 성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쉽게 걸러지지도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전달되고 있죠.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에 8명이 음란물을 접촉해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경로는 이제